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창 한일 갈등이 심할 때였죠. 이때 이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을 모시고 일본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연구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나누고 그 이유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두 달 좀 넘게 다시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비 오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원님을 이제 다시 모신 이유가 있는데 아마 질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아마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일본 안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보도가 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종류의 뭐 뉴스는 항상 뭐 우파 미디어, 뭐 대표적으로는 그 산케이 신문인데 네. 반드시 뭐 빠짐없이 보도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위안부가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뭐 좀 상식에 어긋나는 한국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가 나오면은 뭐 상당히 좀 공격을 받는다. 네. 이런 논조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석준 교수가 한국 안에서 절대적인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잘못 건드려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까? 네. 산케이 신문이?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각된 것은 아닌데 사실 뭐 여태까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일본에서는 예. 그런 근거로 보도가 되어 그러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바른 소리에 어떤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인상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시각인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그 10월 4일부터 예정돼 있었던 게 순회 강연이 일본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가운데 한 명인 이우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순회 강연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관련 소식이 좀 국내에 타져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그 네. 단체 홈페이지 보니까 이현 씨가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네. 그 일본에 못 오게 됐다. 예.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우연 씨의 일본 순회 강연은 일단 무산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얘기가 좀 별로 나오질 않았던 거군요. 근데 그 심포지엄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게 홍보는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이현 씨가 일본에 가서 강연한다 이번에 네. 그 얘기는 한국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었거든요. 네. 일본 안에서 별로 홍보가 안 됐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책이 일본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뭔가 좀 거기서의 발언 같은 것이 잘못 소개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못 소개되고 뭐 그게 좀 얘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그 계획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우연 씨 어떤 일본 순회 강연은 일단은 지금까지 무산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류는 전혀 변한 건 없는 거고 네네.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도 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이 일본에 이제 번역 출간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유재순 JP 뉴스 어떤 대표하고 연결을 해서 일본 안에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과거의 경우에 활용되고 있는지 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누고 싶어서 연구원님을 좀 모셨는데요. 일단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일본 안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아직은 출간이 안 됐죠. 네, 출간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그 이우연 씨의 그러니까 그 TV에 출연도 했고 네. 그리고 아마도 거기서 출판될 것이다라고 그 지목된 그 출판사가 있는데 네. 그 문해춘추 예, 문예춘추. 거기 잡지에서도 그 길게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 인터뷰입니까? 이우연 씨. 이우연 씨 인터뷰 기사가 문예춘추에 나왔다고요? 네, 그렇죠. 내용이 어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한국의 역사 인식은 상당히 좀 호구가 많다. 그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고. 네. 자, 이현 씨가 하는 그 얘기가 상당히 그 일본의 우파 논리하고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네. 어떤 거냐면은 그 일본의 그 반일 좌파 세력들이 그 한국인한테 상당히 좀 그 듣기 좋은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그 일본 우파들은 좀 주장을 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이현 씨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쪽 사람들한테 일본의 그쪽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뭐 환영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일본 내 그 좌파 세력이 네네. 한국인들 듣기 좋은 식으로 역사를 네. 왜곡했다. 네, 그렇죠. 일본 우파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네, 네. 그렇죠. 참 답답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일본 안의 분위기, 기류
잘못된 인식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더 이어가 보죠. 자, 그 백희영권께서도 혹시 기억하시는 부분들. 네. 그러면 자, 일본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그 이의원 씨가 이의원 씨 이번에 그 저희 강연 원래 그 기획했던 그 단체가 네, 단체 그 주요 인물들 중에 그 니시오카 츠토무라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사람 또 고문으로 있는 그런 단체인데 네. 이 두 명이 일본의 사실 역사 수정주의의 그 아이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특히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그 위안부 문제가 완전 그 날조된 얘기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10년대 후반 그 말부터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우에무라 타카시 씨라고 예전에 그 아사히 신문 기자였던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 김학순 씨에 관한 그 보도를 최초로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그렇죠. 예. 그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위안부가 그 간제 동원된 것처럼 그렇게 간제로 그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그 날조 스토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파 논단의 스타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니시오카 스토무라는 잠깐만요. 사람이.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조차도 음, 그 본인 입으로 강제 동원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네. 아사히 기자가 네.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식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공격을 했다는 네,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매국노 기자 때문에 매국노 기자. 예, 그래서 예, 일본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해왔고 예.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일본 사회에서 많이 그 받아들여지면서 네. 그 위안부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 결탁해가지고 이회원 씨가 일본에서 그 주목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사히 기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재판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 네. 재판을 계속 하고 있고 예. 일단 1심에서는 이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아사히 기자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고 논문도 쓰고 그 예. 자료를 좀 제공한 그런 사람인데 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계속 그 사법 투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 나올 걸 좀 기대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저기 보수 그러니까 극우의 아이콘, 음. 역사 왜곡의 아이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아사히 기자를 허위 사실로 좀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 법원에서 아사히 기자가 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러니까 지금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거를 날조라고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건데 날조 기자라는 건 상당히 좀 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자 입장에서 엄청난 모욕이죠. 예. 그리고 사실 그때 그 상태에서 뭐 알 수 있는 정보도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 뭐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기사를 쓴 것뿐인데 네. 하여튼 그거를 그 날조 기사라고 좀 근거도 없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 걸었는데 근데 일단 법원에서는 이게 그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비판이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부분적으로 인정한 부분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명예훼손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에무라 씨는 상당히 그 신체적으로도 위협도 받았고 그 가족까지도 협박당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내전 때 있었던 그 대학 교수 자리도 그 무산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국내 언론에 잠깐 그러니까 일본은 좀 소개가 됐을 텐데 얘기인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일본 네,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현 씨. 그러니까 이제 극우의 입장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은 계속 전파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극우의 입장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발언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간대징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이현 씨를 초청한 그 단체가 그 유네스코의 그 세계유산에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 문서를 등록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딱 3년 전에 생긴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간제징용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잘못됐으니까 그 반일 세력하고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딱 그러니까 간제징용자들도 사실은 일본인이란 똑같은 대우를 받았었고 제대로 임금 받았었다 이런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의원 씨의 연구 결과라고 하는 거하고 사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 근데 그 우리 이제 처음 시작했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있잖아요. 그 얘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출간이 안 됐는데 예약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연내는 출판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상당히 좀 그
그쪽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뭔가 그 기대치가 높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일본의 아마존이라는 사이트가 뭐그 아마존은 예. 워낙 유명한 사이트니까. 예. 그뭐 일본에서 가장 큰 뭐 저기 통신 판매 책을 예, 파는 예, 사이트인데 예. 거기서는 이미 한국어판을 예.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레뷰도 많이 후기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뭐 물론 한국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 보니까 그 저희 앱을 사용해가지고 예. 그 지금은 그 사진으로 번역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 하면서 조금씩 번역하면서 읽었는데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번역기 돌려갖고 네.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읽었더니 좋은 책이더라. 네, 그렇죠. 네. 아이고, 네. 네. 벌써 분위기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이영훈 그 주저자인 그분이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은 그 일본어 자막도 있고 하니까. 일본어에서 일본어 자막 깔고 그냥 일본어 계속 소개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책 자체가 그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을 네. 그 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내용 일본 우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퍼져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이. 네. 그렇군요. 뭐 여기서 이제 DHC TV는 뭐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워낙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거 말고 네. 다른 매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 혹시 좀 그 보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네. 저기 일단 잡지를 예를 들면 예. 잡지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온 그 문해 춘주에서 10월호에 예. 분노와 배신의 조선 반도 이란 그 단절 그러니까 뭐 단교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특집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르라는 이것도 뭐 우파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이거는 뭐 4월호이긴 하지만 네. 2020X년 한국 소멸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한국 소멸이요? 왜 없어져요? 한국이?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뭐 망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 우파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이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반일적인 대통령이 탄생했으니까 뭐 적화 통일될 것이다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좀 엉뚱한 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일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한반도가 적화 통일될 거다. 일본은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의 논리지만 그런 식의 잡지에 나오고 특히 9월 2일 날에 그 소학관이라는 뭐 아주 큰 출판사입니다. 일본에서 뭐 가장 큰 출판사 하나인데 거기서 나온 주간 포스트라는 그 주간지에서 걸지 아픈 이웃 사람에게 뭐 일단 안녕하자. 한국 다위는 필요 없다. 이런 특집을 했거든요. 근데 주간지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잡지도 거의 매호 그 한국에 대한 뭐 비판적인 그 좀 약간 폄하하는 그런 기사는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크게 좀 부각된 게 일단 하나는 그 잡지는 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접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 잡지들이 다 그 일본 신문에 그 광고를 내잖아요. 근데 광고에 그렇죠. 광고에 일본 광고는 상당히 좀 글자 수가 많고 그 안에 뭐 목자 같이 그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일단 신문에 나오고 그리고 전절 출퇴근하는 전절에도 그 광고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좀 혐오가 아닌가. 이건 혐오로 선동인데요. 네, 그렇죠. 선동이죠.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제일교포 아이들이 보면 어떤 기분 나올까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그런 제기가 있기는 있었으나 이번에 9월 초가 일본의 그 출판계에서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가장 좀 크게 좀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그 일본의 그 신문 뭐 노동조합 쪽에서 이런 혐한 보도 이대로 두고도 되는가라는 그런 선면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노조에서도. 네, 그렇죠. 아니 이게 한일 관계에 대한 분석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끊자라고 하는 선동적 감정적인 어떤 내용인데 그게 대수특필됐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렇게 쓴다는 얘기는 팔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일본에서는 지금 그 고령화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60대 이상의 좀 인구 비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출판도 그렇고 그리고 TV도 그런데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주된 그 소비자층이 되면서 그게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를 봐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좀 강하거든요. 노인을 상대로 한 마케팅이다. 그리고 TV 방송도 이거 정말 뭐 저도 놀랐는데 그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본의 치산바에서 그 방송했던 그 방송 내용을 마니치 신문이 분석한 결과
무려 한국에 대한 화제를 다룬 방송이 60개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대체로 그 문재인 정권이 좀 잘못하고 있다라든가 뭐 가장 많은 얘기는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 얘기죠. 아니, 그때는 잠깐. 장관 아니었어요. 진짜로 일본에서 그 조국 장관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뭐 많이 그 일본 쪽에서 좀 의뢰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얘기해달라.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아, 일본 언론이 네, 그렇죠. 지금 백기영권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네. 한국 내의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이나 네. 분위기나 이런 걸 좀 어떻게 잘해달라, 돌아가는지. 코멘트 해달라 네네.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꽤 있습니다. 아니 일본 언론이 조국 장관에 관심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하나는 이 정권에 대한 그 스캔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본에 사실 다뤄야 하는 군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제를 좀 그러니까 지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힘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베 정권 좀 장기화되면서 이게 이런 거군요. 문재인 정권은 반일이고 좌파니까 뭐 조국 법무장관 문제는 어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몰아가는데 좋은 호재다 이렇게 지금 일본 언론이 보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책임이 아니라 한국이 책임이다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 정권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이런 뭐 하나의 스캔들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잘 몰라도 네. 재미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또 거짓말이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예. 하나의 그 오락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소재가 일본 거라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허위 내용이 있으면은 소송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근데 그게 한국 화제라면은 전혀 그런 부담 없이 할 수가 있다. 명예훼손 소송 당할 염려도 없고 네, 그렇죠. 평소 안 좋았는데 잘 걸렸다. 이걸로 장사하자. 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어떤 그 한일 갈등 네. 국면에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SNS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정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조국 장관 자체가 반일적인 인물이다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렇- 일본 그것도 안에서 있죠.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뭐 정의라든가 그런 걸 내세우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해서 억지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뭐랄까 뭐 한국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다 듣기 좋은 얘기가 되는. 지금 그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본 언론에 의해서? 사실 뭐 있기는 있는데 네. 사실 근데 이것도 사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뭐랄까 외모상으로도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일본의 이 한국에 대한 그 정보 방송 중에 상당한 부분이 네. 완전한 뉴스 방송도 아니라 그냥 뭐 정보 프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엔터테인먼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그런 면에서는 쉽게 하면 일본 안에서 가십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조국 장관 문제가. 네. 그래요. 한국 안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보도를 합니까? 일본 안에서? 네. 지금 현재 특히 일본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뭐 규슈 쪽 뭐라든가 홋카이도 네. 그쪽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국인 관광객의 많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한국에 안 오면은 뭐 사실 망하는 데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보도가 있는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